그 요새 이제 신동아의 소울이라고 그 좀 정신과 이런 쪽으로 좀 그런 쪽으로 컨셉에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 만나고 싶다 그래서 청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전화로 말씀드렸듯이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보다는 그런 뭐 인문학 굳이 따지면 살아가는 이야기. 이 살아가는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그래서 뭔가 저는 이 인터뷰의 목적이 그 어떤 뭐 쟁점을 만든다기보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뭐 선생님도 그렇지만 뭐 이렇게 뭐 성자가 된 청소부처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지금 어렵지만 그 속에서 이렇게 분투하고 뭔가 쉽게 행복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선생님한테 그런 걸 좀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인터뷰 청을 드렸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감사하고요. 아, 정말 반가워. 아, 그리고 정말 역시 그 유전인가 봐, 미모는. 어? 그 심란한 세월을 살았는데 얼굴이 뭐 전혀 미모에 피부 너무 좋아. 사기친다고 해야 되는데 친구인데 철이 안 들어서 그런가 봐. 늘 젊은 생각을 하셔서 그런가? 철이 안 어릴 때 못 모르고 철이 안 들 수 있지만 30살 중반 넘어서는 자기 선택이잖아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고 작가가 시인이 되었죠. 그래서 진짜 그때는 그냥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내 속에 고인 게 많았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30잔치 끝났다 그 내일 무렵에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좀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았던 거 차올.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다가 어떤 막 문장이 언어가 와. 그래서 그냥 썼어요. 그럼 아까 아침에 일어나보면 이게 시이고 그런 식으로 거의 근데 물론 그 다음 두 번째 시 낼 때부터는 달랐어요. 그때는 이제 많이 그러니까 짜내기도 했지. 말하자면 이제 그 내 속에서 우러 나온 것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만들기도 했고 두 번째 시집 낼 때부터 내가 그 시를 쓰는 과정을 개관하게 됐어요. 이제 나중에 내가 어떤 선배 시인을 만났더니 나보고 그 뭘 모르고 쓰는 게 좋은 시라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내가 시인이라는 걸 자각을 하고 시를 쓴다는 이 행위 자체를 내가 이렇게 개관하고 나중에 나중에 이제 교정을 보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나도 이제 좀 세련돼지고 시어도 다듬고 하게 됐지만 근본적으로 나라는 사람 나의 어떤 성격을 안 변하잖아요. 작가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떤 작가를 보면 어떤 사람을 보든지 저 사람은 왜 글을 쓸까라는 질문을 해봐요. 어떤 글을 쓸 때도. 그리고 나는 물론 나는 왜 작가는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항상 저는 그 시집을 낼 때 이게 마지막 시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냥 늘 더 이상 내가 쓸 게 있을까? 없을 것 같아. 내가 할 말 다 했던 것 같아, 시로. 아니, 할 말이 더 있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쓸 시는 다 쓸 것 같아. 늘 그랬어요. 사실은 첫 번째 시집 나왔을 때도 내가 그 다음 시집이 몇 년 걸렸는데 그 사이에 내가 또 시를 쓸지 나도 몰랐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대요. 내 동생한테 그랬대. 누가 내 동생 아는 사람이 너네 언니는 다시는 시집 못 낼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첫 시집 나왔을 때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지만 정말 그 문학을 아는 독자들 사람들한테 많이 들은 말은 이런 시집은 평생 한 편밖에 못 가지는 거고 이런 어떤 정말 내 인생하고 바꾼 거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내 피와 땀으로 쓰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식으로 정말 나의 모든 걸 뭐 거의 뭐 목숨이다시피 하는 그런 언어들을 낸다는 거는 그건 쉬운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주이기도 하지. 근데 내가 보면 그 저주를 받았다 지금 생각하는데 근데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시집을 냈고 내가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일관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계속 시집이 나온 거잖아요. 글쎄. 앞으로 모르겠어. 내가 지금 출판사 대표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지금도 나를 쓰게 움직이는 원동력, 힘은 그런 어떤 나의 생활이죠. 생활. 내가 느끼는 나의 생각, 느낌 그런 거죠.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인터뷰 마지막에 기자들이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하고 싶은 말 없냐고?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계획을 물어봐요. 꿈 같은 거. 내가 그건 생각을 했지. 아주 심플해. 사실은. 뭐예요? 재고 줄이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내가 사업자 그 출판사 대표가 되면서 내 인생의 그 목표가 단순해졌어. 그냥 한마디로 재고 줄이는 거예요. 창고를.
야, 최영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지금은 줄이야. 이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네요. 나도 다른 사람 시집 좋은 거 내고 싶어요. 일단 지금은 여력이 없고 제작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돼지들이가 적어도 한 5천 부 이상 나가야 이제 다음 책을 낼 수 있는 거지. 뭐가 들어와야 다시 네. 제작비가.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다른 사람의 책이나 하다못해 번역책을 낼 때도 그걸 이제 세금을 원천세라는 그 징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어려운 거야. 1인 출판사가 내가 해보니까 내가 내 책 냈을 때는 내가 세금이 오히려 뭐랄까 간단해요. 세금 내는 게 정성이야. 근데 아무튼 이게 원천세 신고라는 거 세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 하루 종일 걸려. 그리고 종일 걸려도 혼자 못해. 이게 진짜 심각해. 근데 사람들이 내 생각에 영어만 보나 봐. 그런 거 그럴 수 있지. 그 영화 무슨 넷플릭스나 남부전 그거 난리 났다며 지금 접속 많이 가지고. 어쩌을까? 어찌할까.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책을 보기 전에 내 책을 안 사는 것 같아. 사람들 특히 시집은 안 읽는 것 같아. 축구에 빠졌다가. 하루에 4시간, 하루에 적어도 2경기를 봤으니까 내 10년간 10년간 축구에 빠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다달이 나온 영국에서 나오는 만스터리 매거진 중에 월드 사커가 있는데 그걸 살아 교보문 걸 가는 거예요. 춘천 살면서 기차 타고. 그걸 10년을 봐서 뭐 이렇게 이따가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걸 내가 이사 오면서 이제 축구 좋아하는 내 후배가 탐을 내더라고. 야, 너 가져. 지긋지긋해. 하도 이제 10년을 빠져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 끝에 축구에 바친 인생이 40대였고 그때 끝에 내가 너무 이러면 이거 사는 게 아니다. 하루 종일 내가 보니까 내가 거의 축구만 생각하고 축구만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 병을 이거 정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고 내가 이 병을 고치려겠다. 그래서 고치려면 아예 내가 직접 경기를 받아 끝을 보자. 그래서 내가 중앙일보에 제안을 했죠. 유럽 축구 기획을 하겠다. 너네들이 스폰서에서 나 비용 좀 대라. 내가 그럼 글 쓰겠다. 마치 걔네들이 오케이 했어. 그래가지고 5주간 유럽을 돌면서 지금은 스타가 된 그 손흥민이 어릴 때 10대 때 만났죠. 손흥민이 뭐 박지성이 뭐 내가 다 만났잖아요. 그때 내가 기자 역할을 처음 해봤어. 내가 기계 싫어하는 사람이 온몸에 기계에 매달리고 녹음기 뭐 카메라 이거 다 매달리고 노트북 들고 혼자 여자가 그 유럽을 떠돌면서 밤에 경기 보고 바르셀로나 경기 보고 돌아와가지고 새벽 3시까지 원고 쓰고 보내고 그것도 인터넷이 그 호텔에서 안 돼가지고 그 바르셀로나의 그 컴퓨터 PC방 가가지고 그 짓을 해고 5주를 한 다음에 온몸이 망치가 돼서 어느 날 이제 그거 다 끝나고 로마의 호텔에서 이제 처음으로 한 5주 만에 거울을 봤어요. 몇 달 만에. 거울을 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막 상처가 있는 거야, 몸에. 왜냐면 경기장 다니면서 막 부딪힌 거야, 인파들에. 그래서 막 진짜 온몸이 상태투성이가 되었다는 걸 깨닫고 내가. 그것도 모르고 완전 몰입을 했네. 그렇죠. 행복하셨나요? 원래 뭐. 그때는 사실은 거울 거의 안 봐요. 사실 20대 때 많이 봤지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건 진짜 소설거리인데 그만 말해야지. 아무튼 그러고 살았어. 아무 생각 없이. 그래도 생활에 불편은 없었으니까 가능했던 거 아니야? 그렇죠. 청탁도 들어오고 글 써주면 언고료 받고 그렇죠.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다. 내가 그렇죠. 좋아하는 일 하면 그리고 해도. 생활비 떨어지면 계약을 했어 항상.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책 낼 계획 하나도 없는데 딱 생활비가 떨어진 건 내가 알잖아. 마이너스 통장이니까 내가 알지. 신용불량자 된 적이 있어. 아직 신용카드가 안 나왔잖아. 신용불량 내려고. 해외에 몰랐어 그것도? 몰랐어 그것도. 해외여행 가야 돼. 신용카드 필요한데 신용카드가 안 나와. 그래서 은행 가서 물어봤더니 당신 신용불량자라 이렇게 연체돼가지고 뭐지 마이너스 통장이고 그래가지고 그때 알아가지고 부랴부랴 풀려가. 저금도 안 했어요? 많이 저축이라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저축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는 없지 또. 글쟁이라는 게. 조금씩 몇십만 원, 조금씩은 저축하지만 조금씩은 저축을 했지. 예를 들면 전세금 할 때는 저축을 못 해. 있는 돈 다 전세 오니까 털어해. 근데 전세에서 월세로 갈 때는 남아. 그래서 전축을 하지. 그럼 그걸 다 까먹어. 그걸 한 몇 달 만에 다 쓰는 거야. 무슨 전세 법은 까먹는 거 너무 금방 까먹어. 없어져요, 몇 천만 원.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야 내가 그래도 돈을 좀 많이 벌어 이런 거 없어요? 생활에 그런 게 있으면. 아니 아직 없진 않았고 이제 내가 나이 들면서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 들면서라는 게 50에 들어서야 그걸 안 거야? 그렇죠. 50살쯤 됐지만 이제 부모님이 아프기 시작하고 내가 맞달려서 의무를 해야 되고 또 부모님 뭐 하여튼 이건 동생이 하기 싫은 얘기지만 아무튼 그 어머님 그 집을 얻어드리는데 세 딸이 똑같이 돈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어떤 돈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거. 필요한- 그런 부모님 일로 돈이 필요하고 옛날에는 나 혼자 먹고 사는 건 내가 절약해서 그러니까 할 수 수 있고 있고. 어떻게 해서 먹고 살고 돈 떨어지면 어. 출판사에 얘기해. 출판사에 전화해서 나 무슨 상무님 계약할게 하면 적어도 계약금 1,000만 원 들어온단 들어온다. 말이에요. 아. 그래서 내가 책을 내는 시기는 항상 돈 다 쓰고 이제 약간 떨어질 때쯤. 생활비가 한달 두 달밖에 안 남았다. 그럴 때 이제 계약해야지. 그래서 계약하면 또 1년 먹고 살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 그게 언제까지예요? 40대까지? 50 그렇죠. 한 2010년 정도까지 그렇게 살아왔지. 아니 일본은 아니야. 그리고 아무도 아는 것 없는 걸로 이사 갔잖아. 다들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혹시 아는 사람 있냐고. 춘천에 아니에요. 단지 이제 주거비가 싸니까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 지도를 다 펼쳐놓고 찍은 거야. 진짜 눈 감고 찍었어. 어디 이사 갈까 하고. 단순히 돈 때문에? 전세비가 너무 오르니까, 어리니까. 일산에서 어느 날 이제 집주인 나가라 해서 전세를 알아보는데 일산에서 가장 적은 평수의 아파트 내가 전세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딱 뭐랄까 어떤 생각 내가 이 짓을 왜 하냐. 그리고 그렇게 집 보러 다니면 뭐 그거 아신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평수가 작을수록 집이 상태가 엉망이에요. 집을 보여주는데 도저히 이건 집이 아니야. 막 창고 같아 집들이. 그러니까 작은 평수에서 서민들이 사니까 특히 전철역 근처에 무슨 주공 아파트는 딱 이렇게 문을 부동산 업자가 집 본다고 이렇게 번호키 열고 들어가면 나는 현관부터 그 집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나 이거 이제 안 보겠다. 딱 보면 막 창고야. 근데 그런 게 계속 우울해지다. 그런 집만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집을 보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어 부동산에. 나 여기서 나는 일산을 포기한다. 그래서 춘천을 가신 거구나. 그렇죠. 춘천에서는 그때만 해도 전철이 생기기 전이라 1억이면 집을 샀어요. 골라 잡아. 1억이면 그때 샀죠? 샀지. 내가. 사서 들어간 거지? 아니 처음엔 전세였지. 전세로 들어갔다가 전세 정확히 그때 한 6천만 원 전세였는데 23평 아파트가 춘천에 2008년에. 근데 내가 살다 보니까 그 주인이 이걸 매매로 내놨어요. 매매가 안 돼서 전세를 돌린 거였는데 전세가 6천인데 매매가가 8천인 거예요. 2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집이 몇 달 살아보니까 집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나도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런 자각은 있거든요. 처음부터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한테 이사 갈 필요 없는 거잖아요. 계약만 바꾸면 되니까. 내가 이 집을 사겠다. 그래서 4년 4년 반. 그때 딱 내가 지금 생각하니 그때 이제 여자로서 그런 갱년기였어. 그때 내가 몰랐지. 지나가 우울증 약도 안 먹었어요? 안 먹었지. 난 약 싫어요. 나는 비타민도 안 먹는 사람. 그때 내가 소설을 썼죠. 성경정원을. 그러니까 춘천에서 이 일산으로 이사 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소설을 써야겠다. 내가 쓴 소설인 청동정원인데 나중에 나온 게 그게 80년대 배경을 한 건데 자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는 뭐 동아일보 신문사를 필요하여 자료들은 서울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큰 이유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이사를 한 거고 두 번째는 그때 이제 엄마가 수술을 앞두고 서울을 가는데 춘천에서 서울 가면 한 3시간 걸리고 너무 피곤하고 감당이 안 되다가 대중교통 하루에 내가 보통 10번을 갈아타더라고요. 전철, 뭐 기차, 버스 다 합해서 엄마 병원까지 가려면 그 짓을 일주일에 2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인간이 할 짓을 못 된다. 근데 이사 간다.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로 일산으로 다시 이사 갔죠. 의외로 여기 뭐 굉장히 솔직한 언어들이라 다가왔지만 그 여러 가지 그 뭐 어떤 참회? 왜 이 길을 택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문득문득 비치는 뭐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털어내서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도 있는 거고 또 역시 스스로 내면 속에서 말씀하시는 시인의 어떤 뭐 이렇게 뭐랄까 정신적 영혼의 어떤 그런 순수함 뭐 이런 것들이 느껴졌는데 어떻든 간에 뭐 한때는 좀 그 뭐 생활보조금 대상 신청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기사가 났었고 그러니까 어떤 처절한 가난의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거잖아. 처절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상대적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 생활보조금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됐다는 것을 그때가 17년인가 16년 그걸 또 본인이 공개해가지고 알게 된 건데 그렇죠. 페이스북 그때 당연히 시작했으니까 안 하다가 인터넷 안 하다가 근데 그때 나는 이제 충격을 받았죠. 아니 왜냐하면 나는 내가 가난하다 생각 안 했는데 나는 한 번도 그때까지 내가 가난하다 생각 안 했고 중산층이라 생각했어요. 우리 사회 중산층이라 생각했는데 마포 세무서에서 나를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분류했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편물도 왔는데 내가 그냥 우편 하나 아예 안 열어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전화가 왔어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자라고 해서 그 말 듣고 당장 우편함 열어봤더니 딱 있는데 그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는 그 서류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귀하의 그 지난 연도 소득이 1,300만 원인가 그 이하이고 귀하가 소유의 집도 없고 또 작년 소득 활동이 이러이러해서 그 몇 가지 조건이 있어. 그래서 귀하는 장려금 대상자다라고 써 있는데 그때 이제 충격은 나는 내 스스로 중산층 생각 가난하다 정말 생각 한 번도 한 적은 없는데 동생한테 맨 처음 알렸거든. 야, 나 근로장려금 대상자야. 나 얼마큼 몇십만 원 준다니까 내 동생이 천지문이 언니 그거 매달 나와? 그래서 야, 그럼 얼마나 좋니? 매달 아니라 한 기억 안 나는데 한 몇십만 원이었어요. 몇십만 원. 근데 1년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근로 활동을 했는데 소득이 적으니까 장려하는 차원에서 말 그대로 준 건데 그때 깨달은 게 이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효자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지금 그 대상자라는 것은 그러냐고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많이 번다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한 사람이 부자구나. 그 다음부터 내가 친구들하고 전화하면 늘 물어봐. 너 연세도 얼마냐고 다음부터 물어봐서 궁금한 거야. 갑자기 어떤 이름이 교사인 친구가 있어. 예, 그러면 그 교사들은 얼마만큼 많니? 연봉 얼마야? 교수들은 얼마야? 그래서 그때는 관심이 없었는데 50대에 그 얘기를 그 질문들을 한 거야.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가난하다고 가난이라는 게 그런 거 보면 비교해서 오는 상대적인 건가? 건데. 상대적인 거다. 근데 지금도 나는 그 그 이해하기 힘든데 그때 이제 그 사실을 내가 회의록에 쓰면서 이제 그걸 또 내가 주변에서 누가 쓰라고 했어 거기에 사실은. 근데 우리 또 난리가 났잖아요. 기사 났잖아 그때 다. 네, 최영미가 완전히 빈곤에. 그래서 내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뭐랄까 이런 거 지방에 지금 강의를 가면 내가 굶는 줄 알고 나한테 라면 주는 사람들 독자들이 있어. 미치겠어. 그러면 그리고 뭐 여기도 나왔대. 백화점에서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떻게 백화점에 와요 그러는. 그런 식으로 시선들. 그런 식으로 몇 번들을 이제 불쾌함을 좀 경험했고 그다음부터 내 동생이 이제 언니 그 남들이 언니 옷 좀 잘 입으라고 옷이라도 남들이 언니 만만 입으니 가난하다. 보통 한국 사람들 가난하면 무시하니까. 그래서 동생이 그다음부터 나를 옷을 사주기 시작했어요. 옷을 주고 자기가 안 입는 자기가 사고 안 입는 옷이라든가 자기가 조금 입고 안 입는 옷 혹은 뭐 내 생일 때 옷 사주고 그래서 내가 작년에 여성동화 인터뷰할 때도 동생이 내 생일이라고 사준 옷 처음 입었고 날마다 그래 언니 내가 옷 사주면 뭐 왜 안 입어? 지금 제가 그래서 입으래. 사주면 내가 귀찮아서 안 입잖아 원피스. 오늘 입고는 아직도 동생이 사준 옷이에요. 아니 근데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러면서 왜 성찰하게 되잖아요. 가난은 그렇죠. 뭘까? 우리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지금. 근데 본인의 내가 책에 썼듯이만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데 두 가지 태도가 있다 생각했어요.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삶 그리고 적게 벌어서 적게 쓰는 삶. 근데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사람들이 행복할까 과연? 행복한 사람도 그중 있겠지만 그렇다고 항상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 근데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 나는 결국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를. 그래서 나는 나는 그냥 자족하기로 했고 적게 벌어서 적게 쓴다. 생각한 거죠. 일단 첫째 사고 싶어도 마음에 들 물건이 없어. 그게 정답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이사하고 집을 몇 번 샀잖아요. 두 곳에 살 때 가구를 톱에 들여놔. 근데 마음에 드는 가구가 없어. 못 사는 거야.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옷도 나보고 이렇게 옷이 없냐고 그러는데 내 동생은 알죠. 언니는 그냥 한 계절이 하나밖에 없지. 구두도 딱 하나고 날마다.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 항상.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건 아주 가끔가다 있어. 아주 비쌀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비싸면 사지만 아주 비싸면 안 사지. 있죠. 그래서 그때 한때 이제 가장 어려웠을 때가 흉태함이 소설 쓰기 전이 참 어려웠어요. 전에 내가 소설에 집중하느냐고 외부 활동을 안 해서 원고 청탁도 다 거절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입 하나도 없는데 소설을 써야 되잖아요. 1년 넘게 장편 1년 몇 년 붙잡고 있었죠. 그때 이제 진짜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야. 마이너스 통장도 이제 없어. 그래서 그때 돈을 꿨지. 후배한테 기억 안 나는데 500쯤 꼰 것 같고 어머니한테도 꿨어요.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꾸고 생활비가 진짜 없는 거야. 그때는 내가 보니까 한 달에 내가 인간이 어느 정도 얼마큼 절약할 수 있나 테스트 해봤지. 그때 100만 원 아니고도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세에 살았는데
생활비 한 달 생활비가 그 일산 살 때요? 일산 살 때인데 기본적으로 한 25만 원은 그냥 나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전기료 무슨 통신비. 관리비 꼭 나가는 거 그게 한 20여만 원 돼. 그 나머지 내가 절약하니까 한 50만 원까지 생계비를 절약할 수 있더라. 먹고 사는 거를. 그래서 내가 가장 적게 쓸 때가 한 달에 한 7, 80만 원 썼어요. 그 이상은 못 줄이겠더라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그래도 이게 충분히 정말 앵길 주스가 엄청 높았지. 거의 식생활비지?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 안 움직이니까 교통비 안 들고 차도 없고. 근데 내가 최대한 그때 이제 정말 그때는 절약을 해야 됐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꿔서 살았잖아. 생활비 거의 1년을 소설 쓰기 위해서. 그때 이제 그때가 가장 절박하다, 가장 가난했겠지. 그러니까 물론 작가가 되기 전에 더 가난한 적도 있죠. 작가가 되기 전에는 내가 우리 집은 잘 살았는데 내가 집을 나와 살았잖아요. 그때 고시원에서 살면서 그때 정말 주머니에 토큰밖에 없었었죠. 그건 젊을 때는 뭐 젊을 지금 때는 뭐 비슷하잖아. 고민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던데. 별거 아니다. 네. 그것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쪼개 쓰는 재미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오늘 10,000원이 있다. 10,000원을 갖고 이제 뭐 5,000원짜리 밥을 먹고 또 뭘 하고. 그것도 케이크도 가끔 먹어. 나 단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얼마짜리 케이크를 먹고 막 그걸 하루에 근데 마음이 사람은 인색해지지 않아요? 아니요. 안 시키죠? 전혀 그냥 그 나름대로 재미 그 절약하는 재미 뭐랄까 뭐라 아니면 그 사람 만나는 것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원래 사람 만나는 거 안 좋아. 안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장 행복한 건 혼자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친한 친구가 있을 때 좋죠. 물론. 근데 나는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 참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데 드는 돈 안 들어가고 밥 사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하니까. 식이야. 내가 모르는 사람 만나서 불쾌해. 그럼 나 돈은 돈대로 쓰고 불쾌해. 그럼 하루 종일 기분 나빠. 또 맛없는 식사를 같이. 왜냐면 누구랑 먹으면 항상 맛이 없어. 나는 맛이 없어. 여기 그 보면 내버려둬라는 시를 제가 그거 아직도 그런 정신 있어요? 내버려둬 제발 길거리에서 꼬꾸라지게 죽어도 내버려두지 말라는 뜻이었지. 그래? 그런 거야? 반어법이 사실은 반어법이야? 마지막 한 행을 지웠어요. 쓰고. 뭐였는데? 맨 마지막에 세상을 원망하면 눈을 감지 않게 그 행을 지웠지. 왜? 너무 처절하고 너무 좀 그걸 보여줬더니 내 후배 중에 하나가 언니 이건 너무 이미지 언니 보이고 너무 처절하니까 이 행은 지우지. 그냥 있지. 왜? 당연히. 왜 심지어 이 나라를 떠날 생각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살았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당연히 많이 했지. 그거 주로 나를 반성하고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주로 나를 반성하고 내가 왜 현재에 이르렀을까? 그리고 내가 그때 이러이러한 내 잘못한 것들도 다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은 왜 가짜가 진짜보다 더 대접을 받나? 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나? 내가 보기엔 저거는 가짜인데 저건 정말 아까 글 보면 아신다고 했잖아요. 가짜 진짜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있죠.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다 주관적인 거 아니야? 그건 내 판단이지. 그걸 남들이 거는 가짜고 나는만 진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럼 객관적인 사실은 존재하죠. 객관적인 사실. 예를 들면 우리가 몇 달 전에 어느 법무부 장관 후보 사태 때 봤듯이 예를 들면 법정에 가면 객관적인 사실은 존재해요. 내가 재판해봤잖아요. 했냐 안 했냐. 근데 안 한 것을 했다 그런다든지 한 걸 안 했다 그러든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고 문학작품에서도 보면 가짜라는 거 이런 문학 예술에도 사실은 존재 이런 거지. 예술. 살아있는 하루하루는 행복하고 즐겁게 살자. 그렇지.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내가 그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하러 갈 때 그 여자 의사였는데 한 말이 있어 나한테 자기가 오늘 본 환자 중에 내가 가장 얼굴이 좋대. 표정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보고 그 의사가 한 말이 선생님 앞으로 그렇게 사시고 돈도 더 이상도 말고 더 이하도 말고 지금만큼만 버시래. 그리고 나처럼 얼굴 이게 밝고 긍정적인 사람은 암에 안 걸린다고. 긍정적인 사람이요? 지금은 그렇죠? 우울감 같은 거 없어요? 있지만 기본적으로 낙천적인 사람. 낙천적인 사람. 잘 아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듣지. 그 의사들도 늘 보면 그러고 자기가 그날 진료를 환자죠. 그 비싼 부유한 강남 동네인데 내가 얼굴이 가장 제일 편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였다. 행복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가 없어야 행복한가? 그렇죠. 내가 오히려 하나 깨달은 거. 이거 일반화시킬 수 없지만 그래서 아까 왜 노후 우울하지 않냐 했는데 뭐 사실 난
생각도 안 하고 거의 그냥 그렇게 미래 생각 안 하고 응. 그리고 늙어가는 것도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응. 나도 지금 늙고 있고 응.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 젊은 사람들 늙은 사람들 즐거움이 없을 까 생각하잖아. 안 그렇잖아. 안 그렇지. 응. 난 지금도 사는 게 재밌고 응. 그리고 별거 아니지만 내가 탐식가거든. 응. 사실은 거기 가면 은근한 미식가예요. 그러시네. 식당이 안 맞아가지고 만나기가 싫다. 그리고 심지어 내 친구들은 내가 간 식당은 다 내 친구들이 물어봐. 거기 가면 다 여기 내가 좋다고 한 식당 가서 실패한 적 없다고 주변에서는 알아주는 미식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비싸지 않으면서 미식가 유명한 데 아닌데 아무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축구 경기가 요새는 축구 안 하니까 이제 막 옛날 경기 보고 있지만 또 봐도 재밌더라. 삼탕 사탕 막 하잖아요. 재방송 계속 하잖아요. 그런 좋아하는 거 양보 못 하거든요.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행복 불행 뭐 여러 가지 뭐 물론 돈으로도 더 행복한 사람도 많겠지만 내가 보기 행복보다 불행이 문제인데 불행해지지 않으면 행복한 거예요. 불행해지죠. 나는 내가 불행해지는 조건을 가능한 안 만들려고 해왔어. 예를 들어서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 여태까지 식사 잘 안 하거든요. 이건 이제 불행이라기보다 직업이- 그건 내가 싫은 거. 그렇지 싫은 거 안 하는 안 하는 게 행복이야? 그 중에 하나 큰 게 내가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왔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직장을 안 다녀서 그래요. 왜냐면 직장 다니면 싫어도 동료들하고 식사하고 그럼 그러지. 당연히. 근데 옆자리에 싫은 사람 올 수도 있지. 그래서 내가 시에 썼잖아요. 인생은 천국이야. 싫은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하는 천국. 근데 나는 다행히 내가 이제 그 훈련서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어.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안 만나고 인터뷰도 내가 거절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 식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누가 날 괴롭힐 일은 거의 없어. 내가 나를 괴롭히면 안 돼. 내가 나만 안 괴롭히면 돼. 하지만 그에 따른 대가, 비용은 치러야지. 치러야지. 그럼 결국은 이제 이렇게 가난해지는 거지. 가난해지는 그렇지. 거. 결국 사람들을 만나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맞아요. 아니, 만나야 기회도 생기고. 그럼. 오히려 어머니, 아버지가 아프면서 내가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거가 있고요. 그 얘기 좀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 가면서.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서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그것도 있고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이유 중 첫 번째 이유는 난 축구 좋아하면 축구에 미치고 이런 식이잖아요. 가잖아요. 축구 보러 경기장 가잖아요. 아무리 비싸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초연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한때 멋도 엄청 부려봤고 사랑도 원 없이 해봤고. 그건 좀 야, 달라? 없어. 그건 좀 자신 그래, 없어. 아직도 또? 아니, 그러니까 원 없이는 아니었고 저 이제 취약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사랑은. 근데 아무튼 늘 모든 내 욕망이 충족되진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남은 앞으로의 삶 속에서는 하고 싶은 거 별로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있어. 하고 싶은 거 있어. 뭐? 나 이집트 가고 싶어. 이집트를 안 가봐. 이집트를 가고 싶어. 사막을 안 가봐서 거기 가고 싶고 그리고 외국에서 1년 이상 살고 싶어요. 내가 대한민국에서만 살았고 여행은 잠깐만 했지. 여행을 내가 석 달 이상 여행한 적이 없어서 적어도 1년 이상 하고 싶었고 그게 이제 내 꿈이었기 때문에 재판할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재판 끝나면 여행을 한다. 이기든 지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뭐 하여튼 하고 싶은 거 코로나 당장 때문에 못 가는 거지. 언제부터 그걸 쓰기 시작했지? 그 15부 그랬구나. 그 예이츠가 쓴 시 중에 Take Life Easy 뭐 이렇게 쉽게 사랑하라는 그러니까 사랑을 어렵게 생각했는데 어떤 노파가 나한테 와서 쉽게 사랑을 하라고 충고했다 그런 시가 있어요. 올드 송 다시 부르는 옛 노래라는 노래인데 그거 번역하면서 거기서 생각했지. 쉽게 사랑하는 게 이건 맞는 거다. 근데 예이츠도 쉽게 사랑을 못했던 거예요. 못해서 이제 그걸 이제 회한에 잠긴 시인데 그때 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사랑도 그렇고 행복도 옛날에 어렵게 생각하셨어? 사랑은 어렵게 생각했죠. 행복도? 아니 행복은 늘 행복했어. 어느 정도 행복했어. 나는 행복 안 하면 내가 왜 살아요? 나는 내가 이렇게 말을 들어서 그럴까? 여러분 어디 메인 것도 아니고 그렇지. 즐겁게 살아야지. 그래서 만일에 불행했다면 진작에 죽었겠죠.
멀쩡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대학에 들어가서 고생만 하고 나온 뒤에도 떼지 못하는 S대 꼬리표 징그럽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게 이제 뭐 이게 S대가 서울대지. 네, 근데 이제 그 독자들 위해서 설명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야 그 한국 사회가 학력 사회잖아요. 근데 특히 이 문화예술계에는 그 서울대 출신이 드물어요. 드물죠. 그래서 소수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불이익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뭐 이익도 주목받는 있겠지. 이익도 주목받는 있었지만. 것도 있지만 불이익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남자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서울대 나온 여자들은 운신의 폭이 좁아. 그것도 맞아요. 내가 옛날에 취직을 처음 할 때 내가 그 얘기는 내가 청년원에서 썼는데 운동권 뭐 그 주변에 있다가 이제 30살 좀 주면 정말 정신 차려 취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보 편집자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갔어요. 갔는데 그 채용 담당이 그러더라고요. 최영민 씨 같은 사람이 이 조직에 들어오면 조직이 인화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의 학력 때문에 서울대 나서 오히려 배제된 그렇지. 경험들. 그래서 나보고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래. 다른 사보사 그러니까 너무나 고학력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오면 이 조직 관계, 이 위계 이런 게 하여튼 이게 힘들다는 거 조직 관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대한민국 최고의 그런 학벌인데 그거를 스스로에게는 어떤 사람들은 자부심일 수도 있지만 또 오만함?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서울대가 아닌 사람들? 뭐 이런 어떤 학력 컴플렉스가 아니라 학력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그런 거 그 학력에 대한 그걸 깨졌어요. 본인 스스로. 오히려 나는 깨닫지만 주변에서 나를 부담스러워하니까. 선생님은 이제 완전 옛날부터 없었어요. 그런 처음엔 있었지 당연히. 있었지, 당연히. 대학에 붙었을 때는 한 달간 너무 행복했지. 그래가지고, 기고만장하고 그러다가 저는 이혼하면서 그 많이 깨졌고 깨졌- 일단 하면서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서울대 나온 사람과 이혼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깨지면서 이제 내가 서울대 나온 남자들 다시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러면서 나도 또 내가 홍대 대학원 갔잖아요. 거기서 너무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너무 일단 학교 분위기도 너무 좋고 놓고 이렇게 캠퍼스마다 분위기가 다 이럴 수가 있고 사람들이 그리고 너무 고마워요 그때. 안 믿어요. 안 믿어? 성격이 운명이라 생각해. 성격이. 그 옛날에 섹스피어가 아마 한 말 테니 명언이라 생각해요. 성격이 운명이에요. 성격이 운명이다. 성격은 타고나는 거잖아, 근데. 만들어지는 거지. 자기가 만드는 것도 있죠. 자기가 노력으로. 아니 이제 어떤 부모에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부모 유전자를 받았는지가 성격이 좌우되지만 예를 들면 내 동생들하고 내가 성격이 다르거든요. 지금 공통된 것도 있지만 나머지는 이제 그럼 선생님의 성격 잘 알아요? 이제는? 잘 알죠.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옛날부터 알았기 때문에 이건 싫고 좋고도 분명했던 거 아니야? 그런 거죠. 왜 우리가 어떤 마음속에 그런 자책감이나 왜 이렇게 살았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것들이 사실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라면 그거를 좀 이해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뭔가 합리화가 되고 하잖아요. 제가 집에 남자 형제가 없어서 남자를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녀광은 나왔지만 남학생들하고 친하기 너무나 부끄러움을 탔기 때문에 그럼 그게 결국 내 연애 스토리 집에 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내가 문단 나와서 내가 문인이 주변에 없었고 내가 문학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문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시인이 됐지. 또 그 첫 시집이 그 베스트셀러가 됐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바깥에 문단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게 뭐야 갑자기 어디서 떨어졌어? 그리고 남들은 막 등단도 어렵게 하고 어렵게 시집을 내고 한 3번째부터 시집이 잘 되는데 나는 이제 갑자기 뭐든지 너무나 빨리 초고속고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다른 문인들이 볼 때 나는 정말 질시와 경계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내가 더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성격이 결국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집 유전자에 우리 집 DNA에 겸손함은 없어요. 내 동생들하고 내가 우리 합의본 봐야 우리 형제들끼리 그래서 겸손한 척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죄송한 말이지만 난 결국 겸손한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나는 겸손한 척하는 사람 너무 싫어해. 근데 한국 사람들은 겸손한 거 좋아하잖아요. 겸손한 거 좋아하지. 특히 나한테는 더 요구하고 그걸 특히 S대 나온 여자한테는 더 겸손함을 요구하는데 내가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고 거꾸로 오만해 보이니까 더 싫어하는 거지. 그래서 너무나 쓸데없이 적을 많이 만들었지. 그건 내가 반성해요. 나이가 들고
이제 인생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겪으면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나만 옳으냐 당신도 옳고 뭐가 진짜냐 가짜냐 옳고 그름에 그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삶이 선과 악이 격자무늬처럼 얽혀있는 세상에서 옳고 따지는 게 너 위에 보인다. 그래도 옳고 그름은 있어요. 있다. 있는데 옳고 그르는 걸 따지는 게 의미가 응. 없을 때가 있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내 스스로가 이렇게 예를 들면 뭐 그걸 성장이라고 하는 게 웃기지만 내가 참 영혼이 성숙하고 있구나. 예를 들면 성장했다. 이런 이게 있나요? 있었어요. 소설 쓰고 나서, 그러니까 쓰고 장편 나서. 소설 2권 쓸 때, 그래서 나중에 내가 내 스스로에게. 네, 그 전에도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소설가들한테 단편하고 시와 달리 장편 소설을 쓰면 작가가 좀 이렇게 성장한다 그런 얘기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렇죠. 정신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좀 성숙해진다 하더라고 장편 소설 쓰고 나면. 그래서 물론 안 그런 작가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한번 써보니까 장편 소설을 또 나는 거의 자전적인 소설이었잖아. 사실은 뭐 전부 다 자전은 아니지만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죠. 쓰면서 순간순간 몇 년을 그렇게 보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나를 일단 이해했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처음 장편 쓰면서 나의 젊은 날을 이해하게 됐고 용서할 부분 용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 용서가 가장 힘들었어.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왜냐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내 자신을 내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잘못된 선택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내가 이해했어. 원래 없어요. 카톨릭 세례를 받았지만 맞지만 날라리 신자지. 그러니까 잘 안 가. 절대자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가끔 신을 느낄 때가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신을 믿지는 않지만 신을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얘기해 줄 수 예를 들면 있어요? 어떤 새벽에 깼는데 막 새소리 들을 때 너무나 청아한 이건 정말 천상의 소리 같아. 그리고 그런 순간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보았을 때 네. 그리고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너무나 뭐랄까 병원에 있을 때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는데 이렇게 그렇게 힘들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는 거 볼 때. 특히 이제 그 얘기 여쭤보고 싶은데 요새 이제 50대가 안고 있는 그 부모들의 그 부양과 간병. 그 간병 이야기 좀 더 해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늘 죽음 앞둔 환자만 보니까 처음에 엄마가 입원했을 때 몇 달은 가면은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냥 나올 때도 우울하고 들어가기 전에 또 봐야 돼 그걸 근데 그게 몇 달 되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 풍경이 환자들 할머니들이 그래서 거기도 거기도 사회가 있고 그렇죠. 거기서 날마다 드라마가 있어. 정말 그 지금 드라마 재밌을 거야. 날마다 드라마가 있고 나중에 나는 이제 알게 됐어. 어떤 할머니가 아프다 할 때 저거는 꾀병이라는 걸 알고 진짜 꾀병을 아픈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 거야. 거기서도 그리고 거기서도 막 싸우기도 하고 거기서 저 죽을 듯이 남자들 막 싸우고 소리치고 뭐 아니 재밌다니까요. 여기 있으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온갖 집 사연 다 듣는 거지. 가족들이 오면 딸들이 있는데 딸들이 엄마를 막 죽으라고 미워하는 딸 뭐 이렇게 막 가족끼리 싸우는 별별 일이 다 벌어져. 완전 밑바닥에 그렇지. 더 이상 가식이 없는 가식을 잘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정말 인간 시장이야. 거기서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막 연민의 정도 생기거든. 10살짜리 할머니인데 막 그 딸들이 막 너무 심하게 엄마 야단치는 하여튼 그런 우리 딸들도 잘하는 거라 할 수 없죠. 아무튼 그렇게 꼭 자식이 있다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았고 내가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그 어느 때부터는 내 주변 애들도 늙어서 어떡하니 뭐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했는데 나 유학원 다니면서 행복한 거에 없는 게 그러니까 정말 그 극명한 정말 진실의 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 거짓말 안 하거든요. 주변 환자들은 그런 걸 많이 받고 인간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됐고 간호원들 다시 보게 됐어. 간호원들 리얼리스트야. 그걸 의사들은 몰라. 의사들은 잠깐 왔다 가는 건데 간병인들하고 간호원들은 리얼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다 보니까 그 허식들 와서 뭐 잠깐 와서 막 우아하게 탁 음식만 던져주고 가는 그러니까 여러 유형의 인간들이 오잖아요. 누가 그 부모를 사랑하는지 뭐 기타 등등 다 알지.
본인 스스로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게 자유롭지 않아. 않아요? 남들 자유롭다고 해요. 일반적인데 어. 뭐 상대적으로 남들을 보긴 자유로워 보여도 난 결코 자유롭지 않아요. 어. 여러 가지 아주 매여 있는 게 있죠. 나이 들어서 훨씬 편하네. 이건 제가 무슨 인생 명언을 준비한 건 없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30대일 때보다 지금도 행복해요. 내가 20대, 20, 30대보다 지금도 행복하고 내가 30대일 때 내 주변에 있는 인간들보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인간들이 훨씬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됐어. 지금 더 나아요. 행복으로 따진다면 그지. 20대 애들은 전혀 모르겠지만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돌이켜보면 젊은 시절은 늘 불안했고 20대는 아주 불안했던 것 같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몰랐고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았을 때 너무 늦었거나 늦었다고 생각했어. 그때는 어떤 때는 원하는지 알지만 그걸 실천 못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다행히 그 아까 말한 그거 빼놓고 연애 빼놓고 내가 원하는 걸 늘 거의 해왔고 그런 시적인 시를 읽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선생님을 또 지탱하는 힘이기도 하죠. 나 엄청난. 좋아해요. 그러니까 삶을 이렇게 뭐 엄청 아주 크진 않지만 한 부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를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시 쓰는 걸 그렇게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 소리내 읽는 게 즐거워요. 그러니까. 그 리듬이 이렇게 듣고 노래하는 것 같아. 노래하고 날 때 즐거운 것 같아. 읽는 거 좋아해요.